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1억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은 월 190씩 모으면은 4년이면 1억을 만들 수 있다. 더 쉬운 방법 하나 더 가르쳐드릴까요? 네. 예, 두 배가 뛰네요. 예, 2배가 뛰고 또.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댓글 이벤트 들어갑니다. 바로 이 책,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이 책을 가지고서 제가 이벤트를 해보자 하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사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주시는 분들한테 경제적 고민사항이라든가 궁금증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또 그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열심히 컨텐츠로 만들어 볼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자 댓글 이벤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임PD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셨다고요? 오늘 저축을 좀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 최근에 좀 재미난 기사를 봐서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봅시다. 그 이게 무슨 표인가요? 좀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나라별 근로소득으로 그러니까 평균적 근로소득으로 10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야, 1등이 스위스랜드. 14년. 이건 고소득 국가들의 특성이네요. 그리고 싱가포르,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미국, 아이슬란드,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어디나 봤더니 26등. 36년 7개월. 그렇죠. 월급만 갖고 평균적인 월급만 갖고 모으면 좀 어쩔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만. 네, 근로소득으로만 저렇게 돈을 모으려면 10억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 동향, 가계 수지 동향 이런 걸 살펴보면 월급이 평균 한 300만 원대 후반, 초반 정도예요. 그러면 1년에 3,600, 뭐해서 한 4천 정도. 그걸 가지고서 모으려니까 20년 더 걸리는 건 분명한 일이죠. 그러네요. 네, 안 쓰고 모았을 때. 안 쓰고. 그리고 또 이거는 평균이고 중위값은 더 낮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50등 임금은 그보다 낮죠. 왜냐하면 저기 연봉 100억 받으시는 분들이 평균을 높이니까. 0.1%가 너무 평균을. 예, 평균을 높여요. 정말. 네, 슈퍼리치들 네.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네네. 그분들 뭐 한 해 소득들 보면 몇십억씩 되잖아요. 그럼 몇십억씩 소득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 평균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위값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맞죠. 저게 충분히 저 정도 나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스위스는 최저 시급 자체가 높은. 그렇죠. 근데 왜 그래도 1등을 차지했을까요? 스위스가 왜 저렇게 부자냐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인구가 적어요. 인구 1,000만 안 될걸요? 800만인가? 그럴 겁니다. 뭐 아마 지금 숫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거의 도시국가네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횡재를 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유태인들 자금을 나치가 일로 빼돌렸어요.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나치 전범들이 도망간 거 아시죠? 네. 예, 그때 유태인들이 빼돌렸던 돈, 특히 그림들, 명화도 다 압수한 돈 것들을 자기들이 빼돌릴 때, 전쟁이 패망하겠다 싶을 때 스위스를 통해서 많이들 옮겼다고 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주인 없는 재산들, 이런 것들, 여기에 특히 스위스 은행이 특히 얼마 전에 망한 제가 그 은행을 왜 싫어하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 망했던 거 아실 겁니다. 네, 이번에 맞아요. 합병됐죠. 근데 그 은행이 그 나치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보호를 해줬어요. 예, 들어보셨죠? 그죠? 스위스 은행들의 그 보호.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쟁이 날 때마다 이 나라는 부자가 되는 나라죠. 중립국을 하면서 산꼭대기에 있으면서 이제 고슴도치 전략. 망할 수 있지만 너도 다쳐. 를 하면서 또 독재자들의 돈들. 그렇죠? 예, 북한에 있는 저 3대도 아마 여기다 아들을 스위스 국제학교에 보냈던 것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죠. 그러니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스위스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예. 어쨌든 10억을 좀 금방 모을 수 있는 나라 1등이 그렇죠. 됐고 싱가포르는 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가 2, 3등인데 이 나라들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네,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죠? 텍스 헤븐, 텍스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아이슬란드도 그렇고요. 아일랜드도 그렇고요. 16등이 아일랜드. 그리고 5등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대부분 도시국가이거나 작은 인구가 적은 섬나라들이고요. 이런 지역들의 특성이 뭐냐면 상속세, 부가세, 또는 자본 차익세들을 굉장히 낮춰주는. 그래서 그 구글이나 애플이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에다가 법인지사 만들어서 세금 적게 냈던 것 때문에 소송하고 한 거 국제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분들도 이런 데다가 또 국적 세탁하시거나 법인 세워서
법인세 안 내려고 하는 거 저희 조세 회피처에다가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사실 부자 나라라고는 하지만 가보면 실제로 싱가포르 저도 여러 번 가봤고 아일랜드도 예전에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잘 사는 나라라는 느낌을 잘 못 받죠. 건물은 빚가번져가 멋있고 나라는 부자인 것 같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부자인가? 거기 음식이 정말 그렇게 맛있는가? 그러니까 그 잘 사는 나라의 척도가 결국 보면 미식 그쵸.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즐기면서 하는 건데 문화 수준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걸 느끼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입니다. 4위. 예, 그러니까 인구 3억 2천만 나라가 저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부자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호주도 역시 세계 9위인가요? 그래서 호주도 역시 세계적인 부자 국가. 여기 인구 2천만. 그리고 조세 회피 지역 아니잖아요. 세금 엄청 셉니다. 그런데도 부자죠. 그 사이에는 이제 카타르랑 아랍에미레이트가 있는데 여긴 다들 인구 적은 산유국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쭉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부자 나라 순위를 찾아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고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도 근데 산유국이니까 사실은 빠져야 되고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순서로 가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26위라는 게 그렇게 아주 낮은 순위는 그러네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탑 한 15위 안에 들 것 같은데요. 이런 저런 거 빼면은.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가 빠지는 게 근거가 있다라는 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국가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네. 네, 그런 나라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 한국의 금융권에 있는 나라 회사들이 다 싱가포르에 그 지사 세우는 게 다들 꿈이잖아요. 네, 거기가 사업하기 되게 좋습니다. 네. 그 뭐랄까요? 잘 사는 독재국가? 그리고 그 집안이 어디 가지 않는 한 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조사에 있는 맨 꼴찌는 파키스탄입니다. 621년 10억 모으는데 네, 그러겠죠. 한 8대가 열심히 돈을 안 쓰고 모으면은 안 될 것 같은. 북한도 있을 텐데 없네요. 북한은 모르겠. 예, 순위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순위 바뀐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금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1억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 야, 참 이런 기사 보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1, 2년째 평균 연봉은 2,600만 원. 그렇죠? 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그러면 9년이죠. 근데 보통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좀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라고 하셨으니까 딱 90년 차네요, 거기. 90년 차. 네, 3,760만 원. 분들은 네, 4년 9개월 걸리네요. 1억 모으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 쓰지는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월 저축액이 170만 원이나 모으신다고요. 대단한 분들이네요. 그러면은 월 190씩 모으면은 4년이면 1억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현금으로 계산한 거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요? 당연히 복리로 성과를 내야죠. 연 7% 성과를 내면 여러분요. 10년이면 더블 나요. 연 7%면. 연 7%. 예, 그래서 이걸 70의 법칙 또는 72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1억을 모았는데 그걸 7.2% 성과로 복리로 10년을 굴리면 이게 10년 뒤에는 2억이 되고요. 네. 20년 뒤에는 4억이 되고요. 왜냐하면 2배씩 느니까. 네. 그리고 30년 뒤에는 8억이 되고요. 그리고 40년 뒤에는 16억이 됩니다. 와, 그럼 시작이 만약에 3억이다. 이래버리면은. 예, 그게 이제 2배로 느는 거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많은 금수저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재테크고요. 미안해요. 그런데 아니라. 예, 근데 금수저를 되는 것도 뭐 타고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대신 이런 멘탈 금수저가 되면 되잖아요. 멘탈 금수저가 되는 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간단하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7.2% 성과면 이거 절대 낮은 성과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 20년 하면 1억이 4억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저축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투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진급할 때 이제 이 그림이 지금 앞에 나오고 있을 텐데 1년 차에는 2천만 원대이던 연봉이 20년 차에는 5, 6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오를 때마다 사람은 소비가 늘거든요. 근데 멘탈 금수저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소비를 통제하겠죠. 오른 만큼 더 저축을 늘리면서 더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복리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사실 20년까지도 직장 안 다녀도 10억 모으는 거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먼저 1억이 어떻게 불려나가는지는 또 설명해 주셨고 이제 진급을 할 때마다 그 진급한 이제 급여가 인상되는 것만큼은 저축을 하든지 투자라든지 하자. 저축액은 늘리고
월 소비액은 좀 그냥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물가 상승률 정도로 통제를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진할 때마다 턱 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턱이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했던 방법인데 국민연금 다니다가 2016년에 이제 나와서 증권사에 다시 리서치 팀장 갔잖아요. 네. 가면서 연봉이 한 2배 튀었을 거 아니에요. 4개업으로 갔으니까. 공무원이 4개월 갔으니까 연봉이 2배 튀었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첫 달 월급 딱 들어온 걸 가지고 지난달에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때 받았던 월급이랑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연봉을 비교해 보니까 몇백만 원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전액 다 저축. 네, 저축했어요. 그러면요. 저축 말고 그럼 그 좀 소중한 인상된 급여를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제일 쉬운 게 반반. 예, 그죠. 벌써 기억나시죠? 반반 투자 전략이 뭐죠? 어떻게 합니까? 절반, 우리가 1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50만 원은 한국 주식. 그리고 50만 원은 미국 달러 표시 국채. ETF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ETF는 연평균 성과가 한 4, 5% 나고요. 그죠? 저 미국 국채는. 그리고 한국 주식은 높을 땐 10%, 그리고 성과가 부진했던 10년을 자르라도 한 6에서 7% 정도 성과를 주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미국 달러 표시 국채에서 찾고 수익성은 한국 주식에서 찾는 전략이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면 한 6에서 7%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와. 굉장히 괜찮죠. 근데 이게 불어가는 속도가 임금도 늘어지고 그렇죠. 늘어나면서 연 성과도 계속 6, 7%를 유지하면서 가면 사실 20년 다닐 이유도 없어요. 정말 이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신 분이 더 쉬운 방법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예, 결혼하면 돼요. 맞벌이. 2배가 뛰네요. 예, 2배가 뛰고 또 자녀들 생길 때 물론 당연히 지출도 늘어나지만 자녀를 보면 저축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생기거든요. 제가 40에 둘째 낳았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맞아요. 하면 안 되고요. 늦둥이를 놓고 나니까 근로의욕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애를 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 이쁘잖아요. 어때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더 자기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박사를 그때 땄거든요. 저는. 그 업둥이 이렇게 애 안으면서 많이한테 혼나긴 했죠. 왜냐하면 박사학위 딴다고 맨날 그 주말마다 학교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주말에는 애를 좀 봐줄 줄 알았는데 남편이 학교로 출근해버리니까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때 제가 자기 개발한 걸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또 그 뒤로 벌써 14년이 지났는데도 잘 살고 있잖아요. 홍 박사가 되어서. 그렇죠. 일단 홍 대표도 좋지만 홍 박사가 괜찮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좀 더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래도 톨러런스. 나는 한 해 정도 손실 나도 돼. 투자하다 보면 손실 날 수 있지. 이런 자세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냐면 투자 3분법. 3분의 1은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국채. 이렇게 투자하면 연수익률이 또 한 7% 초중반까지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냐고요?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잖아. 그리고 또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사면 좋은 점이 80년대는 한국 주식이 세계 최고의 성과였어요. 우리 3조 호황. 그러다가 90년대에는 또 미국 IT 붐. 2000년대에는 다시 중국 붐 타고 한국 주식. 2010년대에는 미국의 팡 기업들, 마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장이었잖아요. 결국 주기적으로 시장이 어느 시장이 강세장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강세장을 둘 다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둘 다 투자하면 훨씬 더 쉬우니까. 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3분법 같은 경우는 성과가 더 높아요. 다만 한 번 깨먹을 때 주식에 투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 깨질 수 있잖아요. 작년 같은 해 암만 미국 국채 들고 있어도. 이런 위험은 있어요. 대신에 내가 소득을 앞으로 계속 저축할 수 있고 임금 오르는 것마다 물길 탈 수 있다 라고 생각되면 이건 괜찮죠. 그리고 이제 20대에 지나서 30대 넘어서 40대로 가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돈을 모아서 모으는 목표가 결국 집 사기 위해서 하는데 다 주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큰 데다가 어떤 집이든 잘못 사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집 살 때 진짜 공부가 필요해요. 개발된다 그러다가 개발 안 된 지역에 살면 통학로도 문제가 되고요. 애기. 맞아요. 거기다가 주변 여건들, 주변 여건까지 문제가 되거든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고통을 겪는 분들한테 대안이 탈무드 투자법이죠. 3분의 1은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주식. 리츠. 3분의 1은 미국 국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리츠가 또 좋은 점이 배당을 잘 주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배당 한 4.3? 이 정도로 배당을 잘 주니까 우리가 투자해 놓은 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돈을 모은 돈을 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사는 거죠. 우리나라 월세가 세계에서 제일 싼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를 살면서 유동성을 계속 확보해서 그걸로 재테크를 계속 해나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데 따른 차익은 그냥 떨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과 월세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월세를 내면 되죠. 이 전략은 30, 40대 특히 아기를 둔 그리고 좋은 동네에 살고 싶은데 전세금이나 이런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월세라는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전략이죠. 아, 네. 방금 오늘 좀 너무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연차별로 이제 평균 연봉이 나와 있긴 한데 본인 연봉을 대입해서 1억 모으는데까지 얼마가 걸리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방금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진급될 때마다 아끼고 그렇죠. 그리고 맞벌이하고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더 전투적으로 일하게 돼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소비를 늘리지 않은 게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 조금 하자면 애들이 어릴 때 물론 이제 제 둘째 생길 때는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만 내복을 10,000원 넘는 걸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첫째, 둘째 다. 그래서 브랜드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미국에 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갭 알죠? 그 갭의 저가 브랜드가 올드네이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올드네이비에서 파는 그러니까 재고로 남아 있는 것들을 사서 입혔는데 이제 총천연색에 애기니까 입혔죠. 그랬더니 이제 좀 크더니 아이들이 안 입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축을 해서 또 그러니까 악착같이 저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재무적 독립을 달성하고 싶다면 혼자보다는 둘이 버는 게 홀랐고 또 아기가 생기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더 둘 다 뭔가 적극적인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뭐 첫째는 특히 다 얻어서 입혔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둘째는 나이 터울이 너무 많이 나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도 전부 다 애들이 커버려서 얻어 입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때 좀 새 거 사주고 새 거를 그걸 이제 미국에서 직구해서 싼 걸로 그걸 그렇게 어릴 때 계속 입혔던 기억들이 참 선명해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애가 계속 똑같은 옷을 입고 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때 옷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아껴야 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더 뛰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맞벌이를 하면서도 또 연봉도 팍팍 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순탄하게 또 부모님한테 좀 큰 그 의사결정의 순간에 또 지원을 좀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운이 좋은 분들도 투자를 하면 막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분들은 이런 거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아무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되게 이게 그 멘탈이 흔들려요. 처음에는 이 느는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결국 30대에서 40대 사이가 승부처거든요. 그때가 가장 우리나라는 월급이 많이 오르는 구조예요. 대리과장 될 때가 연봉이 제일 많이 뛰어요. 그러다가 차장, 부장까지는 또 그냥 이렇게 가다가 임원 될 때 뛰거든요. 근데 대부분 임원 못 하잖아요. 정말 100명의 입사자 중에 한두 명만 임원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자신이 어떻게 잘 노력을 하고 재테크를 잘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는 거고 재정적 여유가 생기고 재정적인 독립을 하게 되면 회사 생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내가 사면 되잖아. 내가 밥도 사고 뭐 꼴꼴한 거 있으면 제가 술 살게요. 법인카드 넣어주세요. 이거 제 카드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곳간의 인심 난다고요. 예, 직장 생활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너무 돈에만 뭐 나는 욜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래 살 리스크가 큰 세대거든요. 정말 최근에 그 우리나라 암 발병률도 되게 떨어졌고요. 암 완치율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암이 옛날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질병이었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그걸 무서워하면서 그 통계를 한 10년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암 발병률도 굉장히 줄었고 완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오래 살 리스크들이 있다라면 젊어 연로 했다가 나이 들어 이제 골로 가는 그럴 가능성들이 있지 않냐. 네. 너무 꼰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돈에 대한 이야기 소소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 그거가 멘탈 금수저가 돼야 되는데 그 멘탈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직장 다니시는 특히 초년생들 악착같이 일하고 노력해서 1억 먼저 한번 만들면 그때부터 정말 재테크에 눈덩이처럼 오르기 시작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 PD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